오늘은 초인을 찾아서 네 번째 강의, 베이컨의 자연 속에서 자연을 향한 여행자. 자연에 대한 관심이 근대 철학자 베이컨에 의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나온 지는 벌써 299년,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3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의 학문의 진보라는 이 책과 함께 이제 자연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욕망의 학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이컨의 의도는 자연을 지배하려는 학문이었지만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새로운 학문의 진보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경험주의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그의 화두였습니다. 자연을 잘 관찰해야 새로운 학문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중세는 그늘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뜻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중세 1000년 동안 지어놓은 이 어마어마한 형이상학, 신학이라는 그늘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베이컨은, 근대 철학자는 그런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험주의 철학자가 지향했던 이상적인 인간, 그는 곧 여행을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여행, 헤시오도스의 프로메테우스를 제가 초인에 대한 모범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주제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함께 제가 주장했던 바는 제우스라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그 자가 초인이다라는 이념을 펼쳤습니다. 필안트로포스라는 그 인간의 단어 혹은 개념을 저는 초인의 속성 혹은 초인의 자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단테의 신곡을 언급했습니다. 1321년 단테가 죽을 때까지 이 신곡은 교정되고 집필되고 있었습니다. 신곡에서도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여행하는 자였습니다. 여행을 통해 자기 눈으로 직접 경험해 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 자, 단테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초인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개념 트란스우마나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자기를 극복해서 결국에는 천국에 이르는 그 자, 그리고 1605년 학문의 진보와 동갑내기라고 할 수 있는 돈키호테를 세 번째 인물로 제시했습니다. 돈키호테와 함께 고민했던 주제는 광기라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미칠 수 있는 자가 초인이라는 그런 근본 개념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내가 미쳤을 수 있지만 근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돈키호테, 즉 나라는 인물은 결코 미쳤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근대의 시대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베이컨의 여행하는 그러한 인물, 여행자라는 이러한 초인 사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베이컨은 1605년에 나온 이 학문의 진보라는 글 속에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적 명예 중 최상의 명예는 신으로 추앙되고 숭배되는 일이었다. 왜? 인간적 명예 중에서 최상의 명예, 최고로 높은 명예, 그것이 신으로 숭앙받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야 했을까? 이 말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길을 열어놓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대의 세계상을 그리워하는 듯도 합니다. 그가 경험을 엠페이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의 이 낱말을 자기 철학으로 끌어들어올 때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을 통해 어느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추앙되고 숭배되는 일의 경지에 한번 올라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고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베이컨이 학문의 진보라는 책 속에서 이 말을 써놓은 것입니다. 경험주의자에게 경험이란 혹은 학문 혹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힘입니다. 과거 선배
중세인들은 믿음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말을 신조처럼 간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대인들은 믿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알아야 길이 보이고 내가 알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인용해 봅니다. 이거는 신기관이라는 1620년에 나온 책에서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종함으로써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도입 부분에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의 학문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연이 정말 지배될 수 있는 대상일까? 그렇지 않다고 베이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먼저 복종하라라는 그 말, 복종하라, 자연에 복종하는 행위, 그것을 무엇이라고 우리들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경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알고 싶으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의 다른 말은 여행입니다. 저도 20대에 유학을 간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여행이었습니다. 모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대 청년에게는 목숨을 건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는 듯한 결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뭔가 이루고 되돌아오리라라는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근대인들도 바로 그런 생각으로 여행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될 때 그가 자기 용돈을 풀어서 산타 마리아호라는 이 배를 사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도 여행 떠나기 전에 남대문에서 큰 트렁크를 샀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가 필요한 거 다 담아서 떠날 거야. 뭔가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자세. 믿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행은.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농담입니다만 유학 가고 독일 가서 내가 안 갖고 온 것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그게 뭐냐? 손톱깎이였습니다. 손톱깎이를 안 갖고 와갖고 몇 달 동안 계속 손톱을 물어뜯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데 가서 그냥 사면 되는데 돈을 아끼겠다고 손톱깎이 하나도 사지 않고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혹은 물컵도 안 갖고 왔습니다. 잼통을 물통 삼아 거기에 커피 따라서 차를 따라서 마셨던 기억도 납니다. 준비가 덜 된 탓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모자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모자람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베이컨은 어떤 인식의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베이컨은 플라톤의 언어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기관에 있는 말입니다. 한정하고 분할하는 일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으로 여겨도 좋다. 아까 인간적 명예 중에 최상의 명예가 신으로 추앙되고 숭배되는 일이었다. 그 말을 제가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그 길,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던 경험주의 철학자. 그가 플라톤을 읽어가면서 플라톤이 해놓은 말 중에서 뭔가 필요한 문장이다 하고 인식하고 자기 책 속에 인용했던 문장. 분할하고 한계를 정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신이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인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베이컨의 말은 계속 신이다, 신의 자격이 있다 등등의 말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견고한 지식의 상징으로서 헤라클레스의 기둥, 1620년에 나오는 이 신기관이라는 이 책의 표지에 그림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즉 양쪽에 기둥이 있고 한 배는 멀리 떠나 있고 지금 한 배는 지금 막 이 기둥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배, 무서움이 실려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보면은 배라는 이 어떤 제한된 공간은 굉장히 모험정신, 도전정신, 용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배입니다. 그런 배를 타고 떠납니다. 수평선을 향해. 중세인들은 저 수평선 뒤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행은 함부로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의미, 전통의 지식, 고집불통의 그런 변하지 않는 인식, 그들이 갖고 있는 암, 지식, 학문,
고집불통 같은 그런 헤라클레스의 기둥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자가 세울 수 있는, 혹은 떠날 수 있는 자에게 가치가 있는 기둥, 새로운 경험이 가져다 줄 헤라클레스 같은 기둥, 이러한 기둥을 세워두어야 우리 사회가, 우리 세계가 건강할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견 여행의 논리. 르네상스는 발견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1500년대부터 시작되어서 1600년대를 거쳐서 1605년에 학문의 진보가 나왔고 1620년에 신기관이 쓰여지는 이러한 경험주의 철학. 단테의 신곡, 1421년에 단테의 사망과 함께 집필이 중단되는 그 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299년의 차이가 나는 것, 거의 300년의 차이가 납니다. 또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비교해 보면은 돈키호테는 1605년에 나오니까 학문의 진보와 동갑내기입니다. 이들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 그렇게 설명한 자가 단테가 신곡이란 책에서 트란스우마나르라는 말을 했고,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즉 어떤 광기의 행위,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인식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그런 책, 세르반테스의 주인공 돈키호테. 그리고 그렇게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의 세계가 먼저 펼쳐진 다음 이제 베이컨이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비극 작가들은 비극이라는 문학 형식의 작품을 먼저 내놓았고, 그리고 한참 이후에 철학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본문의 시작 문구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의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다. 자기 스스로 실제로 해본 거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베이컨은 경험주의 철학자입니다. 스스로 관찰하고 고찰해 본 것만이 확실하다. 그것만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연의 논리. 베이컨 철학에서 자주 반복되는 어떤 이론이 있다면 우연에 대한 언급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중세인들은 필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었고 그것은 피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컨의 논리에서는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그런 철학적 논리에서는 우연이라는 상황을 부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톱깎이가 없는 상황, 필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건만 손톱깎이 하나 준비하지 못하는 것, 이건 우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행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별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읽게 되면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 같으면, 중세인들 같으면 별 이름을 알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천재 윤동주는 자기 나름대로 이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엄마 별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은 내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 꽃과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베이컨의 철학이 이런 것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관계가 형성되어야 인식이 옵니다. 관계 형성하지 않고 인식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고찰하고 관찰하고 고민해보고 직접 상처도 받아보고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관에서 핵심을 이루는 이론이라면 네 가지 우상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이돌라트리부스, 즉 종족의 우상, 즉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우상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우상을 우상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이라는 개념은 항상 초인이라는 übermensch라는 넘어선다는 그 말과 연결됩니다. 우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이성적 존재라서 이성에 의해서 사물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존재가 아니라서 어떻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자연에 복종할 수 있을까? 그것이 화두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돌라 스페쿠스, 동굴의 우상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플라톤 철학에서 갖고 온 겁니다. 동굴에 갇혀서 우리는 현상을, 그림자만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거 정말 좁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같습니다. 내가 보는 거, 남이 보는 거에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정말 왜소할 뿐입니다. 하물며 자연과 비교한다면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대학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그 라틴어 원래 말 universitas입니다. 즉 우주입니다. 우주를 비교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이돌라 포리, 시장의 우상. 우리는 광장에 가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존재입니다. 남의 말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슨 말 들으면 그것이 어떤 잣대가 되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어떤 약장수가 이거 먹으면 뭐 오줌이 콸콸 쏟아진다. 어렸을 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오줌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아하, 어른들이 속을 수 있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돌라 테아트리, 극장의 우상. 즉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 연기자가 하는 말을 진실로 듣는 그런 우상. 우리는 잘 속아요. 연기하고 있는데 그 연기하고 있는 것을 연기로 간주하지 않고 그걸 진실로 간주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베이컨은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네 가지 우상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 4대 우상을 그 동시대인 1564년생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01년에 나오는 햄릿, 그것은 종족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보는 존재입니다. 귀신이 하는 말, 죽은 아버지의 영혼이 등장해서 나는 살해당했으니 복수해달라. 그걸 극복하지 못한 햄릿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델로 1604년에 나오는데 이것은 동굴의 우상이라고 할까? 부하가 하는 말만 듣고 그것을 진실로 간주하고 아내를 죽여버리는 이러한 비극. 세 번째는 리어 왕. 이건 시장의 우상이라고 할까? 두 명의 딸들이 하는 말에 자기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내딸을 내쳐버리고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리어 왕. 또 네 번째, 맥베드. 맥베드는 극장의 우상이라고 할까? 광야에서 마녀가 하는 소리를 듣고 당신은 왕이 될 거다. 그 말을 진실로 간주하고 이미 있는 왕을 죽여버리는, 살해하는 이러한 살인자가 되어가는, 그래서 미쳐가는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들. 마지막으로 종교와 신앙으로 일관했던 이러한 과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베이컨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술과 학문으로 회복해 주기를. 기술로 번역해 놓았지만 테크네라고 하는 말은 인류 역사 최초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에 저항하는 개념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내세우면서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상기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도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아리스토텔레스고, 그래서 그는 테크네라는 말을 자기 철학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기술과 학문,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베이컨은 선배들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주했던 이 자연세계, 이것을 이제 정복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여행해보고 싶고, 하지만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에 복종하라라는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베이컨은 학문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초인의 이념을 보았던 것이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